네, 대장암 생존자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될 울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혜영입니다. 어, 저는 간략하고 조금 쉽게 강의를 좀 준비해서 혹시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도 이제 강의를 구성을 했고, 우선 간략하게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대장암 수술 후에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떤 증상이 생기면은 병원에 빨리 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강의에 넣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장암 2기에서 3기 또는 4기에서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대장암 수술이나 그리고 항암 치료 후에 장기적으로 생존하실 분들을 대장암 생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식단이나 운동 아니면 검진, 예방접종 같은 걸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대장암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은 식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이렇게 항문까지 이렇게 쭉 하나의 이제 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소장 아래로부터 이제 맹장부터 시작해서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장 결장, 직장까지 이르는 부분을 우리가 흔하게 대장이라고 총칭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장은 쉽게 말하면 결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다란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S장 결장 아래로 항문이랑 연결된 이제 곧게 내려가는 장을 직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흔하게 대장암이라고 하면은 이 결장암이랑 직장암을 합쳐서 보통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의 길이가 보통 수술하신 분들이 항상 되게 물어보는 게 대장 몇 cm 잘라내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대장은 길이가 한 150cm라고 되어 있고 이 직장 길이만 해도 한 15에서 20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보통 우리가 장 수술을 하게 되면 25cm 정도 잘라내게 되는데 그 정도 잘라냈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소화 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장 운동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대장암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령 50세 이상에서 호발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붉은 육류 및 육가공품의 다량 섭취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흔하게 잘못 오인하시는 게 붉은 고기는 다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다량 섭취라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소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것도 다 붉은 고기잖아요. 근데 이런 붉은 고기를 이제 튀기거나 아니면 굽거나 하게 되면은 발암물질이 간혹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약간 해로운 물질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먹으면 나쁘다고 되어 있지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만은 대장암의 발병률을 1.5에서 한 3.7배 이렇게 높인다고 되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약간 보통보다 조금 가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하면은 체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그 암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암 위험 요인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대장암에 나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 가속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장암 중에서는 5% 정도는 정말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전성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연세가 높은 분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30대 정도의 아주 젊은 환자분들한테서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이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한 30대부터 40대 조기에 대장암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암의 병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대장의 층은 총 4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그리고 장막층이 있는데 암의 깊이가 깊을수록 기수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대장이 암을 벗어나서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폐나 간처럼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게 되는 경우에는 기수가 4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장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혈액 검사 이런 걸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항문에다가 내시경을 넣어서 장의 전반을 보게 되는 검사이고, 이렇게 암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진단이 되면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게 몇 기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수 확인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전사나 단층 촬영, CT 검사이고 자기 국면 검사, MRI 검사, 그리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고 하는데 이 PET 검사가 있습니다. 흔하게 이제 암이 내시경으로 확진이 되면은 보통 기수가 1기에서 4기 중에 어느 기수에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서 CT 검사나 PET 검사를 하게 됩니다. CT 검사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상행결장의 암으로 확진이 되신 환자분이시고 주변에 이런 작은 임파선 전이가 이렇게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T 검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흉부 CT와 복부 CT를 같이 찍게 되는데 대장암이 잘 전이가 되는 장기인 폐나 간, 복막, 임파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T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직장암에서는 이 부분을 이 환자분이 요런 데 이제 직장암이 있게 되는데 직장암은 이제 골반 안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방광이나 아니면 전립선 이런 데 이렇게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부 조직, 흐물흐물한 조직을 잘 보기 위해서 직장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이나 치료 과정 중에 검사를 위해서 MRI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전이됐을 때 우리가 좀 한눈에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 PET-CT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상행결장에 대장암이 있고 여기가 간인데 간에 이렇게 전이를 동반한 환자분이십니다. 이런 수술 전에 필요한 이런 내시경이라던가 CT, PET, MRI 같은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 전이나 치료 중에 몇 기 암이 어떻게 치료에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암을 이렇게 진단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암의 기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장암 1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내시경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시경으로 절제를 해서 그냥 수술을 끝마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2기에서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재발 가능성에 따라서 2기면은 약간 고위험 재발 2기, 고위험 2기나 아니면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수술의 찬스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 또는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2기나 3기에서는 보통 직장암을 요즘에는 수술 전에 선행 항암 방사선요법이라는 이제 치료를 통해서 암을 좀 크기를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치료 성적이 높아서 최근에는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4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장암 수술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크게 개복수술, 복강경수술, 노보수술, 그리고 경합문 절제술이 있습니다. 개복수술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상처를 일부 절개를 복부를 절개하고 종양을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 부위에 상처가 크게 남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나 노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복강경 수술은 이제 배 안에 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아주 작은 절제 라인을 넣고 거기에 기다란 이제 수술 기구를 넣어서 우리가 겉에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암을 절제를 하는 수술이고 그리고 노보 수술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말만 들어보면 노보 수술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암의 범위나 아니면은 수술을 하는 이제 외과 선생님의 이제 능숙도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 수술의 위치를 보고 복강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노부 수술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보고 수술의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합문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암에서 쓰게 되는데 항문에 가까운 한 5에서 10cm 이내에 있는 직장암에 대해서 항문으로 이제 수술 기구를 넣어가지고 직장암을 얇게 도려내는 기술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 범위에 따라서 우측 대장을 반 잘라내거나 아니면 좌측 대장을 반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그 S결장 부분에 암이 있는 경우에는 전방절제술이나 전이전방절제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쓰게 됩니다. 보통 수술하신 환자분들이 수술명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은 복강경하 우측 결장 절제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복강경을 이용해서 우측 대장의 반을 잘라냈다 이런 뜻입니다.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랑 합병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보통 하루에서 3일째 많이 발생하는 이제 합병증인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장시간 수술을 하게 되면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고 가래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폐가 덜 펴지는 증상이 무기폐고 덜 펴진 폐에서 가래나 세균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게 폐렴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하고 나서 심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이 이렇게 3개 올라가는 거 있는데 이게 공흡입기인데 수술하고 보통 하루째부터 흡입해서 공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보갑이 높아질 수 있어서 좋지가 않고 보통 우리가 1시간에 5번 정도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한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술 연결 부위가 이제 대변 같은 게 누출이 된다거나 그로 인해서 복강 내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가장 수술하고 나서 조금 치명적이고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이 장수술한 이후에 장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증상이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보통 열이 많이 난다거나 배가 많이 아프거나 구토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증상이 입원 중에 생기거나 아니면 퇴원 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발생하게 되면 바로 병원에 와서 적절한 항생제 치료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일부 암 수술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항문으로 약간 피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 생리대에 생리대에 뭐 패드 1개, 2개 정도의 출혈은 양이 적은데 만약에 변을 보거나 아니면 변을 보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 양변기에 완전히 빨갛게 다 물이 있게 드는 정도는 출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혈액 검사를 하거나 필요하면 수술, 시술 같은 걸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우리가 장폐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환자의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보이는 이제 가스 음영들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음영인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소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장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다 늘어나서 안에 이게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거고 이렇게 볼 때는 보통 장에 어디가 막혔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장 유착이나 장 폐색은 소장이나 대장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들러붙거나 아니면 꼬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느 일부분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이고 보통은 대장암 수술하고 한 달째에 한 25%가 나타나고 한 75%가 1년 내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가스나 대변이 아예 안 나오거나 뭐 몇 분 안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루 이틀 넘게 계속 안 나오면서 복통이 너무 심해지거나 막히니까 결국 음식물이 아래로 못 내려가니까 위로 토하게 되는 구토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와서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장 막힌 것이 이렇게 저절로 좋아지는지 아니면 기다리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이런 장 유착이나 장 폐색이 발생하게 되면은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수술하고 나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장이 이제 열심히 연동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흔하게 생기는 게
배변 습관이 변화한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장은 주 기능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대변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절제하게 되면은 보통은 묽은 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직장암을 절제하거나 아니면은 상행결장을 많이 절제하는 경우에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묽은 변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장이 좀 안정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직장암 수술하신 분들 중에 항문 주변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변이 자꾸 많이 흘러내려가서 항문 주변이 헐어서 생기는 증상이 많고 또는 직장암을 수술하면서 그 주변에 신경이 손상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항문 주변이 아픈 경우에는 필요하면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욕을 해서 상처 주변의 회복이 빨리 되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배뇨작이나 성기능작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술 이후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을 절제하면서 암 주변에 이제 그 성기 쪽으로 가는 신경 같은 게 손상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직장암이나 직결장암 같이 같은 경우 수술하는 게 되면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면은 비뇨기과 선생님을 상의해서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장암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한 달 동안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가식을 하지 않고 소량씩 자주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천천히 오래 씹어서 섭취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저잔사 음식을 섭취하는데 이 위에 한 네 가지는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공통적인 사항인데 저잔사 음식이랑 저단사 음식은 보통은 한 달 이내에 권유하는 이제 식단 관리 방법입니다. 보면은 섬유질을 적게 먹고 찌꺼기가 적은 음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수술하고 나서 뭐 이제 잡곡밥 같은 것도 좀 먹지 말라 그러고 콩 같은 것도 먹지 말라 그러고 감이나 아니면은 뭐 씨앗 이런 것도 먹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는데 예,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오히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장 폐색을 유발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수술하고 한 달 동안은 보통은 뭐 미음이나 죽 그리고 쌀밥 이런 것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너무 이 당시에는 섬유질이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이제 장 운동이 안정되고 한 달에서 한 세 달 뒤부터는 정상적인 식단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장암 항암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장암 또는 직장암 2기, 고위험 2기나 아니면 3기, 4기인 경우에는 암의 재발을 늦추거나 아니면 암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앞에 이 세 가지는 5FU, 카페시타빌, 옥살리플라틴은 가장 흔하게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투약이 되는 항암제입니다. 우리가 5FU라는 항암제는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뭐 이틀 동안 맞는 이제 천천히 맞는 약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5FU이고 가장 흔하게 맞으면은 울렁거리거나 구토를 하거나 입안이 헐거나 설사를 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제 기운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카페시타빈이라는 약은 먹는 항암제인데 우리가 젤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부작용은 비슷한데 손이나 발바닥에 피부가 찌해진다거나 벗겨진다거나 아니면 점 같은 게 많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수족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작용을 많이 유발하는 게 옥살리플라틴이라고 하는 항암제인데 우리가 폴폭스나 젤록스라는 항암요법을 하는 경우 또는 아바스틴 폴폭스라는 항암 치료를 한 경우에 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들어가게 되고 이 항암제는 이런 기본적인 부작용 외에도 감각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용량에 비례해서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처음 한두 사이클은 사실 잘 없다가 한 6번에서 8번 이상 투약하게 되면은 손이나 발바닥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히려 과민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심한 분들은 이제 뭐 수저질이나 글씨쓰기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류노테칸이라고 하는 항암제는 흔하게 항암제 중에서 약간 탈모를 유발하는 항암제이고 이 외에 세툼시밥이나 베바시즈밥은 표적 치료제로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사실 피로감인데 많이 피로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많이 필요할 때는 쉬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이제 발생하는 피로감은 충분히 쉬면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피로감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하고 피곤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쉬고 낮잠을 자는 게 도움은 되지만 너무 낮에 많이 자게 되면 밤에 당연히 수면이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로만 낮잠을 자고 그리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흔하게 발생하는 게 사실 메스꺼움이랑 구토인데 요즘에는 항구토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사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투약을 하게 되는데 이 약을 아무리 투약한다고 해도 약간 예시꺼운 같은 게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메스꺼운 증상이나 구토감이 생겼을 때는 약간 시원한 바람 쐬고 그리고 오히려 음식 냄새를 조금 덜 맡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병실에 있을 때는 잠깐 밖에서 그냥 산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흔하게 생기는 게 구내염인데 항암 치료하시는 분이 사실 잇몸도 많이 붓고 입안에 이렇게 궤양 같은 것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사실 예방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구강을 청결히 하고 간혹 치실 같은 걸 사용하면서 그 잇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입안에 구내염이 생겨서 결국 식사를 못할 경우에는 약간 시원한 음식 같은 거를 먹거나 아니면 너무 맵고 짠 거는 아무래도 먹게 되면 더 입안의 상처가 너무 자극되고 아프기 때문에 조금 덜 맵고 덜 짠 이 양념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하고 또는 대장암 수술 위에 설사가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충분하게 수분을 더 섭취를 해야 되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설사를 하면은 스타빅이나 스맥타 또는 노판이라고 하는 이제 지사제가 있는데 이런 약들을 충분히 써서 설사 변 횟수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왜 설사를 하면서 약은 오히려 드셨는데도 안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오히려 설사를 심하게 하면 탈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전신 컨디션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신장 독성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후에 설사가 생기면 약을 먹어서 적극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한테 날 것을 좀 먹지 말라고 권유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항암 치료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열흘째에 백혈구 수치, 면역력 수치가 가장 떨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날 것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 주변에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이제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장염 같은 게 더 호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는 날 것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보통 항암 치료하고 열흘째나 뭐 10일째에 제일 뭐 컨디션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감염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음식물 이런 거 조심하신 것 포함해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랑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아까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말초신경병증을 잘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장암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나중에 많이 이제 불편하다고 하시는 것 증상 중에 하나가 사실 잘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게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이 말초신경병증은 항암제가 이 말초신경을 손상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보통 항암제 종류, 아까 옥살리플라틴인 약이 특히나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약제도 사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이나 투여 기간이 길수록 호발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발생 빈도가 다르다고 되어 있지만은 많이 투약하면 할수록 당연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발생 빈도는 10에서 많게는 뭐 80%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증상은 사실 사람마다 많이 다 다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약이 들어갈 때만 손발끝에 전기가 흐르듯이 찌릿찌릿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걷을 때 자갈밭을 밟거나 아니면은 뭐 구름 위를 밟는 것처럼 붕 떠 있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수서질을 할 때 수저를 자꾸 놓친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쓰는데 똑바로 힘이 안 들어가서 글자를 이렇게 흘려 쓰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많이 증상이 심한 경우이고 또 간혹 가다가는 이제 걸을 때 균형을 잘 못 잡아서 옆으로 비틀비틀 거리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사실 꼭 그 조절을 해야 되는 그 합병증 중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발생하지 않게 하면 제일 좋긴 하는데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약을 쓰면 약을 쓰지 않으면 사실 약을 쓰지 않기 쉽지 않습니다. 암의 기수가 너무 높거나 이 약밖에 사실 도움이 안 될 때는 약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심해지면은 이제 상담을 해서 항암제 용량을 조금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좀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먹으면서 좀 조절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아까 뭐 걸을 때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실 심한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좀 같이 해서 신경을 자극하고 재활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식단이랑 영양 관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장이나 아니면 대장을 너무 많이 잘라내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물 흡수가 안 돼서 설사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수술을 하고 나서 설사를 많이 하는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설사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또는 수술하고 나서 변비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하면은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모든 환자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은 우측대장이나 대장을 너무 많이 절제하면은 변이 묽어지고 그리고 직장암으로 수술하게 되면 변이 묽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물을 흡수를 못하고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반대로 더 물을 많이 먹어줘야지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은 대개 2, 3개월부터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 일반적인 이제 경우인데 이런 음식들을 다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설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은 너무 양념이 강하거나 생과일, 생채소, 콩류를 좀 피해야 되고 뭐 변을 봤을 때 너무 방구가 많이 나고 아니면은 장에 너무 가스가 차는 느낌이 많다 그러면은 뭐 양배추나 튀긴 음식이나 아니면은 탄산음료 같은 거를 좀 피해야 됩니다. 또 대변을 봤는데 이전이랑 다르게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되면은 달걀이나 뭐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장폐색 유발식품으로 나온 연파콩 옥수수, 뭐 채소의 껍질이나 씨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장폐색이 보통 한 달 이내에 제일 호발되고 수술하고 1년 안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장암 수술하고 한 달에서 아니면 1년까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는 안 먹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운동은 어느 화면에서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재발률을 낮추고 사망률을 감소시킨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하면은 대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서 대장 점막이 이제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게 돼서 대장암 발생률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은 변실금이나 아까 성기능 장애 같이 후유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의 강도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약하게 시작해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너무 식사도 못하고 기력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주변에서 운동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막 매일 2시간씩 하다가 결국 너무 체력이 안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우선은 30분 정도는 가볍게 걷기로 시작을 해서 본인이 걸으는데 이제 지장이 없고 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으면은 조금 더 빨리 걷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고 대신에 이게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케겔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장암을 수술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손상을 받게 되는 부분이 이제 골반을 떠받치는 이 근육입니다. 이것을 골반 저근이라 그러는데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쪽으로 수술 기구로 들어가고 신경 같은 거나 아니면 근육 같은 것도 일부분이 절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골반을 받치는 근육 자체도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암 수술하고 나서 주로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이제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케겔 운동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우리가 케겔 운동은 찾아보면은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너무 처음부터 힘들게 세게 하지는 말고 그냥 사실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항문에 약간 힘을 주듯이 뭐 가만히 있으면서 한 5초 정도 항문에 세게 힘을 줬다가 서서히 힘을 풀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 여러 세트 반복하는 것이 케겔 운동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변실금 같은 게 조금 줄어들고 요실금 같은 것도 잘 회복이 되고 성기능이나 아니면은 배뇨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재발을 빨리 발견을 해야지 거기에 맞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수에 따라서 1기인지 2기인지 뭐 3기인지 4기인지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이제 간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뭐 2기에서 3기라고 하면은 수술하고 2년 정도까지는 3에서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2년에서 5년까지는 6개월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1년이나 2년마다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검사를 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혈액 검사 그리고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있을 때 올라가는 종양 표시자 CA나 CA19-9 그리고 아까 대장암이나 직장암은 이제 간이나 폐로 전이를 잘 하기 때문에 보통 CT를 찍을 때 한 가지만 찍는 게 아니라 흉부 CT나 복부 CT를 2개를 같이 찍거나 아니면 복부 CT에 흉부 엑스레이 이렇게 같이 찍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서 용종이나 아니면은 전암성 병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면역력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독감이나 폐렴 부분 그리고 뭐 파상풍, A형, B형 간염, 대상포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일반적으로 독감은 매년 이제 보통 가을이나 겨울에 유행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월 달쯤에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폐렴교구는 이제 전 연령에서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A형이나 B형 항체가 없는 분들은 이제 그 예방접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상포진은 항암 치료하는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 끝나고 보통 3개월 이후 면역력이 정상이 됐을 때 대상포진 백신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본인이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항암 치료 중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상포진에서 앓고 회복된 지 6개월에서 1년 뒤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